네, 늘 미국이 최우선이라는 트럼프의 강한 의지는 임기가 시작되자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우선순위인데요. 먼저 AI와 인프라, 에너지 관련한 산업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도 과연 기회가 있을까요? 오늘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님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모두 말씀에 김영익 교수님은 한국 증시 작년에 꼴찌, 올해는 1등하고 물음표를 달아주셨는데 확신하십니까? 예, 확률적으로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고 작년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예, 작년에 세계 주요 주가 지수 보니까 우리 코스닥이 꼴찌였고요. 예. 예, 그다음에 코스피도 최하위권이었죠. 그래서 코스닥이 작년에 22%나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도 10% 떨어졌고요. 네, 작년에 세계 MSCI 지수가 평균 한 17% 올랐어요. 올랐는데 우린 그렇게 떨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올 연초 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코스닥이 독일 주가하고 같이 1등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도 상위권이고요. 그래서 연초 뭐 며칠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은 올 연말 성적도 그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는 뭐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교수님 말씀대로 올해는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송의달 교수님은 한국은 트럼프 이기 성공에 앞장서야 미래가 밝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장서야 됩니까? 예, 한국 일단 마인드세트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 멀리 있는 남의 나라 또는 우리가 구경꾼으로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일체가 되어서 예. 트럼프의 성공이 한국의 성공이다. 사실 트럼프를 성공시켜야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같이 더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이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과 미국 간에 최근에 원전 동맹을 타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다른 분야에서도 경제, 기술 이런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그걸 해서 이 미국이 이제 보편 관세를 한다 하더라도 또 이 한미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서 예외를 적용받는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상당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끌려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트럼프 이기 체제에 대처를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겠죠. 자, 이 송인환 교수님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책을 내셨는데 작년 8월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고 신의 개입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가 이제 여러모로 한국에서는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됐는데 사실 제가 한 3, 4년 전부터 트럼프에 대한 이제 책도 좀 읽어보고 그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보니까 트럼프가 의외로 이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지적인 사람이다. 뭐 그런 걸 알게 되었고 또 한국 사회에서 너무 오해가 많다. 예. 그래서 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사실 그때 작년 불과 2달 만에 대통령 그 공화당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것도 역사상 제일 빠른 속도였거든요. 그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그래서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사실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목은 좀 약간 센 것 같습니다. 신의 개입. 그래서 그때 이제 작년 7월 13일 날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이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직후에 미국 많은 언론들이 이거는 신의 개입이다, 디바인 인터벤션이다, 뭐 그렇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취임사에서도 나는 이 미국을 그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제가 되었다. 목숨을 건졌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송희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언론들의 약간 좀 비판적인 그런 프리즘이 씌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는데 트럼프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앞으로 이기 트럼프 정부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김영욱 교수님. 자, 트럼프 복귀 이후에 금융시장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뭐 있습니다. 허니문 랠리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뭐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그 예상보다 첫날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공약으로 주요국의 수입 상품의 관세를 20% 안팎 부과하겠다. 특히 중국산한테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그랬는데, 공약을 했었죠. 예, 네. 그게 이제 10% 우선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소식들이 정해지면서 금융시장이 좀 상당히 안정되고 달러가 좀 진정되고 완화되고, 미국 금리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유가 주가도, 내려가고. 유가 내려가고 뭐 S&P 500은 어제 또 사상 최고치기로 예. 왔고요.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게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그 공약을 아주 세게 내지른 거를 그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말 충격이었을 텐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매운맛 트럼프라고 예상했는데 좀 순한 맛 트럼프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언제든지 또 매운맛 나올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일단 좀 순하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소기다 교수님, 그 취임식에서는 관세 언급은 없었고 지금 뭐 김일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10%, 멕시코, 캐나다는 25% 물리면서 중국에 10%니까 이게 되게 약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언제든지 이게 돌변할 수 있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그 당일날 1월 20일 날 행정명령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트레이드 폴리시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4월 1일 기한을 못 박아서 그때까지 기존의 이 무역 관계 또 무역 협정 이런 것을 다 재점검해라. 각 부서, 각 정부 부처에서.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관세를 얼마나 매길지 또 기존의 한미 FTA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지 또 재협상을 할지 이런 걸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4월 1일쯤에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동안에 이제 미국, 중국이 여러 대화를 해본 끝에 도저히 이 협상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현재는 2월 1일부터 10% 하겠다 했지만은 그때 다시 대폭 높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특징은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어쨌든 간에 그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미국 조야에서는 하나의 강경책으로 일변도로 가는 것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노말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난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이 또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새로운 기회는 어디서 노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트럼프가 왜 중국에 우선 세게 나오지 네. 않을까 저는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요. 트럼프 일기 때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이전 5년보다 대중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나 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약 48%가 중국산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 그거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가 없다는 없죠. 겁니다. 네. 그래서 관세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요새 미국 경제학자들이고 전미 뭐 경제학회 이런 거 예. 있는데 관세 위에 환율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 이전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1번 보시면은 예, 미국 경제는 참 소비 중심의 경제입니다. 예. 2019년 말 이후로 제가 미국의 산업 생산, 고용, 소비를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보시면 생산은 거의 안 늘어났어요. 2019년 12월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급감했다가 소비가 저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소비로 굴러가는 경제죠, 진짜. 미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은 별로 안 하고 소비를 하다 보니까 대중 뭐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은 트럼프가 관세만 가지고 해결 안 되겠다. 위안화를 절상시키든지 달러 가치를 좀 떨어뜨리면 저게 해결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저 관세를 좀 서서히 접근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책을 가만히 보면은 달러를 갖고서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송희자 교수님, 이 트럼프 대중국 정책 강화되면서 어쨌든 간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될 때 예. 우리 기회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이번에 최근에 뭐 얘기했던 조선이나 뭐 방산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다 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최근에 2차 전지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뭐 철강은 더더욱 그렇고 석유화학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한때 중국이 한국 경제의 최대 그 뭐랄까 도움을 주는 곳, 진짜 너무 좋은 곳이어서 안미 경중이다 이런 말이 유행을 예.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워낙 또 싼 저가 상품도 많이 밀어내고 그래서 많이 엮이면 엮일수록 우리가 이제 또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2023년부터 벌써 18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최근에 나온 이 한미 원자력 동맹에서도 하나 보여줍니다만은 이 원자력 분야에서도 중국이 사실상 세계 최대의 그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국에서 발주하는 것부터 포함하면은. 그래서 사실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중국하고 굳이 엮이지 않는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야 된다. 대표적인 것이 그 엔비디아하고 SK가 한 그 HBM 같은 예. 겁니다. 예. 그런 것을 반도체 분야 또 AI 분야에서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 방위 산업이라든가 그죠? 또 그런 원전 이런 AI 분야 이런 데서 사실은 이거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없고 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이 머리를 맞대서 진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합시다라든가 어떤 데에 대한 그런 그 진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가 하기 힘들면은 그 칩4 동맹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걸 다른 분야에서도 사실은 좀 더 확대하고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런 글로벌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린치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중심축이 돼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나서야죠. 더 활로가 예, 예. 있다는 말씀이네요. 서로 이제 윈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트럼프가 바라는 것도 단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높이고 또 국방비 높이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미국 경제에도 도움되고 한국에도 도움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아마 저는 미국도 몹시 바라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AI 투자 엄청 늘리겠다고 예, 그러는 예. 거니까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우리 하이닉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수요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전력 수요가 많이 그렇죠. 들어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새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증권 시장에서 전력 장비 관련 주식들 예. 참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뭐 그런 관련 회사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미국으로 그동안 수주 많이 받았고 수출했고 앞으로도 수주를 참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 변압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미국의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중요한 랜더가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전 동맹이라든지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예. 그 하이닉스의 HBM 이런 관계라든지 지금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점이 자꾸 늘어날수록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해 나갈 일이고요. 지금 당장은 트럼프의 중국 공격, 관세를 어쨌든 간에 10%라도 올리고 더 올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결국 미국 물가에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일부 분석에서는 미국 가계당 2,600달러의 추가 지출이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일 것 같아요. 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뭐 송 교수님이 최근 책을 쓰고 미국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예. 예, 정말 각주가 그 미국 많은 자료를 읽으시고 주만 뭐 한 2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예, 그렇게 쓰셨던데 예, 그런데 우리가 저 미중 그 패권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주로 농산물이고요. 예.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상품, 공산품들이죠. 공산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조화를 좀 이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미국의 중산층이 크게 기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보니까요, 미국의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이
거의 정체입니다. 그냥 그동안 미국 GDP를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중간고급 실질소득 정체된 것 보니까 소득 차별화 때문에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가 심했죠. 예,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예, 트럼프를 찍은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은 그 부담이 미국 소비자한테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물론 미국 기업들이 생산성을 늘려가지고 소비자한테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중산층이 참 더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죠. 또 2년 후에 하원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고려하면은 아마 미중이 그렇게 관세 전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극한 대결은 안 갈 거다. 예, 이렇게 저는 보는 오히려 한일 전쟁이 굉장히 한일 협약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송인하 교수님,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가 관세 인상으로 나타날 어떤 가계 부담에 대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방식.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정말 이 휘발유 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낮추는 게 뭐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가스 더 생산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바이든 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주고 열심히 전기차 이렇게 장려했던 거와는 달리 이제 내연기관차 타라 이런 뉘앙스로 읽어도 될까요? 뭐 약간 결과적으로는 그런 뭐 이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 에너지 가격을 미국이 역사상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겠다. 트럼프 예. 계속 그 공약 때부터 대선 공약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이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바이든 정부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 또 이번 대선에서 사실 트럼프가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 고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막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 고율 관세 60% 이상 뭐 100% 200%도 숱하게 얘기했는데 당분간 어떤 명분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자제를 할 것 같고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가격도 최소화함으로써 인상을 오히려 더 낮춤으로써 어제 그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도 그 오펙에 대해서 계속 유가를 낮춰라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에 또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은 그 미국 전체의 물가도 낮추는 것이 있고 첫 번째가 그것이고 또 두 번째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이 미국을 다시 제조업의 이 파워하우스로 예.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 지금 21%인 법인세를 15%로 낮추고 그죠? 동시에 이 세계에서 가장 싼 에너지 가격을 공급을 하면은 이거는 미국 기업,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엄청난 그 보조금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력 가격 쌀 때는 기업들이 상당히 그걸로 그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그걸 노려서 진짜 이 미국 상품을 팔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싶으면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외국에서 지어서 관세를 내라. 높은 관세를. 뭐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미국 기업들의 리쇼링은 물론이고 또 다른 한국 기업이나 일본이나 또 유럽 기업들, 중국은 뭐 배제할 것 같습니다만 많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미국으로의 이 외국인 직접 투자, FDI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연 기관으로 뭐 그거를 갑자기 트럼프가 유도한다. 저는 그것이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아무튼 복합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김 교수님, 현대차 그룹이 하필이면 그 바이든 때 지은 공장 이제 가동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딱 이런 지금 트럼프의 행정명령 나오고 하고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2차 전지까지 사실 전기차에 오리엔트돼 된 그동안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트럼프로 이렇게 이 길 넘어오면서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진 이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별로 안 좋은 영향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자동차 수출 중 약 11%가 전체 수출 중 자동차 비중이 11%거든요. 예. 네, 그런데 2023년에는 자동차가 정말 수출이 잘 됐었어요. 미국 사람들 우리 자동차 많이 수입해 갔죠. 우리 자동차 수출 중 약 절반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되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다음 미국 사람들이
내구재 소비를 너무 많이 했죠. 자동차 많이 샀는데 지금 소득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내구재 소비를 좀 줄이고 있어요. 예. 네, 그런 상태에서 또 전기차 이런 거 충격까지 주다 보니까 아마 올해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좀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뭐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로 이런 걸 하고, 예. 하고 또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것을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겠다. 뭐 중장 기조로. 아, 멕시코의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겠다. 예. 아, 그런 옛날 같으면 전략.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뭐 유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은 원유를 증산해야 되죠.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통계 분석해 보니까요. 미국 소비자 물가는 WTI에 한 2개월 정도 후행을 해요. 예. 유가가 떨어지면 그 2개월의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미국도 뭐 333, 뭐 베센트 333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3위 원유를 일간 300만 배를 늘리겠다. 예, 그리고 오페크에도 생산 늘리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페크가 과연 늘릴 것인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바이든 정부 때는 사우디와 관계가 별로 안 안 좋았어요. 좋았죠. 아주 문전박대 당하고 그랬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 앞두고 사우디 가서 원유 생산 좀 늘려봐라 그러니까 바이든 떠나자마자 뭐 사우디 외무상이 우리 정산 논의도 안 했다. 예, 그런데 요새 사우디 앙세자가 미국 투자를 굉장히 늘리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해외 애국을 방문할 텐데요. 제일 먼저 사우디를 가겠다. 그 사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사우디 뭐 또 원유 증산하고 유가는 좀 안정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경제는 상당히 좀 우리한테 긍정적이죠. 정말 도움이 되죠. 우리가 1년에 원유를 한 10억 배럴 정도 도입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원유가 1달러 떨어지면은 우리 10억 달러 그냥 10억 원유 달러가 수입에, 되네요. 덜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뭔가 좀 우리한테 득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일기 때 트럼프 기억하시죠? 매번 엄청난 얘기를 해놓고 실제 적용은 그보다 상당히 좀 이렇게 완화해서 적용한 적이 많았습니다. 송희달 교수님, 2기 행정부도 그렇게 가겠죠? 일단은 뭐 조심스럽게 그죠 그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워낙 트럼프가 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언제 어떻게 강하게 이런 이 돌출 발언 또는 강경 발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기본 생각은 이 여기 그래픽 그 8번에 있습니다만 아주 이 손자병법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소리는 큰 소리를 막 치더라도 이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 그죠? 그 손자병법이 보면 부전이 구린지병 뭐 이런 얘기를 그 선지 선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는 그 2009년에 쓴 자기 책 Think Like a Champion 그 책에서 직접 미국인들이 읽어야 될 가장 좋은 책으로 손자병법을 추천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모르게 해라. 그리고 상대방 적장에 사기를 빼앗는다. 병사들에게서는 병사들에게 참 사기를 빼앗고 상대방 적장에게서는 마음을 빼앗는다. 그 마음이란 것은 평정심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걸 또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 것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손자병법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캐나다 트리도 총리에 대해서 이번에 물러났습니다만 51번째 주가 되어라. 뭐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그 나라 국가 정상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모욕을 준 거죠. 그렇죠. 모욕을 주는데 이 평정심을 빼앗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협상에서 아주 유리한 결국 그래서 트리도가 실각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누구보다 트럼프가 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아주 톤다운을 많이 하잖아요. 틱톡에 대해서도 이걸 금지 명령을 유예하고. 의회와 연방법원에 했는데 대법원에 했는데 75일 동안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는 야, 이 트럼프 되면은 무지막지한 이 중국 때리기를 하겠다. 그래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웬걸 대보니까 틱톡도 이렇게 자기가 앞장서서 유예를 해주고 또 이 관세도 겨우 10% 그냥 솜방망이로 이래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마 트럼프의 진짜 의도가 이쪽을 생각했다가 진짜 여긴가? 완전 지금 성동격서 전략 그렇죠. 비슷하게. 성동격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트럼프의 이런 이제 특기가
일단 몇 달은 발의가 되고 그러면서 100일 내에 만나자 시진핑하고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에도 시진핑이 와라. 물론 이제 그 오면은 사실은 그 이번에 물론 실내에서 했습니다만 실외에서 했을 때 얼마나 추운 데서 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one of them으로 그죠. 자기 채통이 안 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중국 공산당 서열 7위인 한정 부주석을 보냈습니다. 그 사상 최고 레벨의 그걸 보낸 거죠. 그죠? 보통은 다 주미 중국 대사가 왔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현재는 중국 다루기 위해서 아주 잘한다. 능숙하게 선제병법적인 그런 사고를 전 실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 우리는 뭐 선제병법에 익숙하게 보는 건데 트럼프가 그거를 마스터해가지고 실제 이 외교 전략에서 쓰고 있다는 거 재미있습니다.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트럼프의 행동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네. 자,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트럼프는 정말 행정명령의 남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취임 첫날은 자기 독재자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것이 김영욱 교수님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AI 분야에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7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AI 패권 전쟁도 선포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앞으로 세대는 AI 세대죠. 예. 그래서 AI를 얼마나 투자하고 거기서 생산성을 높이느냐. 예, 그게 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다시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미국 역사를 지켜보니까 미국 경제가 가장 좋았을 때가 90년대, 특히 96년에서 2000년대였어요. 골디락스라고 했던. 예. 그때 왜 좋았냐면 미국에서 IT 혁신이 있어가지고요.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과거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신경제 골디락스라고 생각하고 뭐 미국 경제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았었죠. 결국 2000년 들어가지고 그 거품이 붕괴됐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시대는 AI 시대거든요. AI가 90년대만큼 미국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지금 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예. 또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예,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생산성 증가 통계는 안 나오는데요. 분명히 AI가 뭐 제조뿐만 아니라 특히 서비스에서 생산성을 많이 예. 증가시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증가하면은 공급국수의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또 고물가 저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거든요. 고성장 저물가. 예. 고성장 저물가를. 예, 그래서 미국이 그 AI가 뭐 세계 패권을 뭐 주도할 수 있고 미국 경제 성장도 거기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뭐 반도체는 당연한 역시 거고. 반도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전력 수요가 전력 관련, 들어가니까 우리가 전력 관련 장비 업체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변화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또 머리에 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노리는 게 노벨 평화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바로 휴전 들어가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얼마 안 가서 뭐 휴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재건, 복구, 인프라 관련주도 좀 수혜를 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 트럼프가 원래는 그 자기가 대통령 되는 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그리고 어제는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 사우디, 미국이 원유 생산을 많이 늘리면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러시아가 돈이 줄어들어가지고 아, 전쟁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뭐 지금 서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어렵고 또 트럼프 조정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휴전 상태까지는 저희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많이 복구할 게 있죠. 우리 건설업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많은 거 가전제품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그런 수요도 기대가 됩니다. 예. 사실 싸움을 그동안 말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3년째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뭐 성과를 내겠다고 장담을 했으니까 이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희달 교수님.
근데 이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면서 너무 이제 이 스윙이 큰 것 같아요. 그 이를테면은 뭐 그린 뉴딜 종료한다, 세계 보건기구 WHO 탈퇴한다, 파리 협약 기후 협약 탈퇴 이런 것들 바로 사인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세계에서 미국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 반발도 예상되는데 이 트럼프는 이거 어떻게 돌파할까요? 그렇죠. 참 트럼프 예상은 했습니다만 설마 했는데 그죠? 예. 첫날 이제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그 바이든이 한 것을 76개나 그 리신드 취소해 버리는 그런 예. 걸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대단한데 저는 이제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 트럼프 일기 때는 미국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트럼프에 반발하는 게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심지어 행정부 안에서도 또 백악관에서도 트럼프를 견제하고 불협화음을 많이 빚었는데 지금은 미국 국내에서 행정부나 의회는 물론이고 그 반대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반발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덜하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서로 트럼프가 어차피 된 거는 사실이고 이렇게 그 사실상 전면적인 승리, 그죠? 그 랜드슬라이드 빅토리에 가까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일단 협조를 해야겠다. 과거처럼 이렇게 어깃장 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기 때보다는 그런 국제사회의 반발이 좀 덜하고 또 그 각국에서 보면은 이 리틀 스트롱맨이라 해가지고 예. 트럼프를 따르는 국가 지도자들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부터 해서 뭐 헝가리의 뭐 빅토르 오르반도 있고, 있고요. 예. 또 이탈리아의 조르주 그 여성 예. 총리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이 영국이라든가 독일에 있는 진보 정당, 진보 집권당, 뭐 연합 정당 이런 거를 다 견제하고 오히려 우파 세력들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든가 예. AfD 이런 거 사실상 지원하면서 사실 그러다 보니 지지율도 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상 그 대외적으로도 타협이나 굴복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강점을 이용해서 또 자기들의 기존 여러 가지 이 SNS 그죠? 그 일론 머스크 자체가 세계 최대 그 SNS 팔로워를 갖고 있고 또 X의 그 소유주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이른바 이 마가의 세계화 예. 뭐 미국화는 물론이고 그런 것도 할 것 같고 또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뭐 이 그런 것만 무작정 할 수 없으니까 이 경제적인 당근 그죠? 예를 들어서 당장 무슨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다 세계가 바짝 쫄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편적 기본 관세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이렇게 한다든가 모든 상품에 다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은 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거 트럼프가 돼서 상당히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네. 기대했던 거, 걱정했던 것보다는 트럼프 포비아, 트럼프 공포가 아니라 트럼프 좋은데 예. 뭐 진짜 화끈하고 또 에너지 가격도 전 세계에서 제일 싸지니까 미국만 싼 게 아니라 같이 내려가는 글로벌 거죠. 국제유가 내려가면은 한국 입장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중동에 대해서는 아마 트럼프가 다른 그 뭔가 메리트 내지 선물을 할 겁니다. 그죠? 중동 전세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중동에서 어느 정도의 그걸 다른 뭐 AI를 지원한다든가 미래 석유 이후에 그렇게 하면 중동도 해피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해피하고 또 물가도 낮아지고 이런 걸 함으로써 트럼프는 자기에 대한 그 공포심 이런 거를 많이 완화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트럼프는 이번에 취임 연설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네. 또는 유니파이어가 되겠다 그랬는데 벌써 말씀하신 대로 중동 가자에서의 정전 뭐 휴전 그걸 이끌어냈고 조만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한반도에서의 그런 거까지 잘 한다면은 상당히 뭐 진짜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되겠다 이런 걸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트럼프가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예. 그 트럼프는 원래 그 처음에 세게 기준치를 높여놨다가 그걸 낮춤으로써 아우 괜찮네 이 정도면 우리 견딜만한데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기준점 효과를 노린 거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자, 송 교수님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행정명령이 앞으로 추가될 발언이나 행정명령 뭐 어떤 것들이 좀 예상이 될까요? 역시 이제
지금 4월 1일로 기한을 잡은 이 무역 정책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집권 초부터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불법 입국자 추방 작전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사실 아직은 그 아주 솜방망이 수준, 아주 부드럽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을 안정시켜가고 안심시키면서 또 얼마나 강력하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두 가지 이 관세에 있어서의 트럼프가 어떠한 앞으로의 정책을 낼 것인지 그거는 물론 이제 4월이 돼야 됩니다. 4월 초. 그리고 이 불법 이민자 문제, 예. 불법 입국자 문제에 있어서 이제 미국 사회의 저항, 혼란,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사실은 예전에 1954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이 오퍼레이션 웨트백이라는 거는 거의 군사 작전 하듯이 했습니다. 막 직장에 가서도 불법 입국자를 체포하고 예. 길에서도 체포하고 그래서 또 이 디텐션 캠프 그러니까 강제 수용소에 했다가 또 막 헬리콥터나 버스 태워서 멕시코로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원래 그런 거 하겠다라고 대선에서 공약에서는 많이 엄포를 쳤습니다만은 역시 이렇게 했을 때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도 떨어지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이 있으니까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단계적으로 조금씩 높여가지 않겠나. 그 과정에서 아마 행정명령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트럼프의 입은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할 수밖에 없고 어떤 행정명령에 사인하는지 그것도 또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이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우리 시장 작년 말까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트럼프 스톰까지 뭐 겪으면서 가뜩이나 뭐 정치적인 변수에다가 여러 가지 안 좋았는데 일단 뭐 허니문 기간이 동반되고 해서 미국 증시 연말 랠리 연초도 우리 시장 괜찮아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랠리가 좀 있을까요, 앞으로도? 네, 저는 미국 시장은 그동안 너무 큰 랠리를 보였다. 네, 그래서 미국 주가는 좀 저정을 보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S&P 500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2%나 상승했거든요. 네, 그런데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연평균 상승률이 1%였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만 보니까 우리가 미국 주가 많이 올랐다고 그랬지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미국 주가가 거의 정체가 됐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미국 주가가 조금 더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지표에 비해서 미국 경제 주가가 좀 가열됐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실러 PER이라고 있는데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지금 38배 가급 평균 17배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1.2%, 가급 평균 S&P 500 기준 4.2%가 낮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주가 지수는 명목 GDP하고 같이 가거든요. 네, 때로는 가대평가되고 때로는 가소평가되는데요. 네, 제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S&P 500이 한 28%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뭐 흔히 이제 지표 보시는 분들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거? 예, 그래서 저는 뭐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10년간은 미국의 그 S&P 500 연평균 상승률 한 3%일 것이다. 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좀 앞으로 10년은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한없이 올라가는 주가는 없으니까요. 네. 자,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게 정치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라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익이 최우선 목표가 되다 보니까 말을 중간에 바꾸기도 잘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 신뢰가 생명인데 국가 리더가 이렇게 말을 좀 바꾼다 그러면 좀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송일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통상적으로 미국의 지도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또는 에이브라함 링컨, 또 뭐 케네디 대통령, 레이간 대통령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을 자주 바꾸거나 거짓말은 물론이고 하지 않았는데 그죠? 트럼프는 유독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또 말도 이 말 했다가 저 말로 바꾸고 그죠? 아니, 송 교수님 책에 보니까 뭐 트럼프 얘기한 거 대선 과정에 얘기한 게 70 몇 프로가 뭐 거짓말이었다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그걸 미국의 그런 정치인들의 발언, 이 팩트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분석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폴리티 팩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트럼프는 한 76%가 거짓말을 했고 사실과 아닌 말을 그죠. 그러나 바이든 또는 카말라 해리스도 한 40% 정도. 아, 네, 팩트가 아닌 말을 막 합니다. 사실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트럼프에게만 붙는 딱지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도 하는데 정도의 차이가 트럼프가 좀 심한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 신의 개입이라는 책을 쓰면서 또 트럼프가 쓴 여러 저작을 읽으면서 눈에 띈 것은 그 거래 기술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딴 책에서도 있는데 진실된 과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진실된 예. 과장. 예. 트루스풀 하이퍼볼. 하이퍼볼은 HYPERBOL인데 뭐냐면은 내가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 해서 딴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니 그렇게 과장된 표현을 하면은 이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다. 과장된 표현 또는 더 심한 표현이죠. 예를 들어 불법 입국자들을 이 사람들은 에일리언이다. 그죠? 이 뭐 그리고 아니면 쓰레기들이다.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국의 피를 포이즈닝 하고 있다. 뭐 독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거짓말 플러스 이렇게 하니까 불신도 많이 있는데 저는 트럼프가 이제 그 집권 4년 동안에 이것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집권 말기에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하니까 3만 건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팩트가 다른 것이. 예.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에서도 이게 많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진의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기 때보다는 뭐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많이 그것 때문에 트럼프 발언 때문에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고 정책에서 그저 아까 말씀드린 이 그 유가 문제,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또는 이 앞으로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건 정책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죠? 정책이나 행정명령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지. 트럼프는 어차피 저기는 뻥도 많이 치고 거짓말도 있고 또 오늘 했다가 내일 다른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팍팍 올라가겠나 이거는 그렇고요. 트럼프 입을 볼 게 아니라 손을 봐야겠네요. 어느 서류에 서명하는지 이걸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당장 다음 주에 올해 첫 FOMC가 열립니다. 트럼프가 그렇지 않아도 뭐 얼낫이라고 많이 금리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연준을 흔든다 했는데 또 뭐 파월 의장도 그렇게 만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이렇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말 안 들으면 파울로 내보내겠다. 뭐, 극단적입니다만 뭐 트럼프 입에서 언제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연준의 그 통화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하고 고용 최대하지 않습니까? 예. 물가 상승률은 아직까지 높아요. 2%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뭐 4.25에서 4.50%인데 연방기금금리 예. 뭐 그걸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앞으로 원유 생산 늘려가지고 물가 떨어뜨리겠다. 물가 떨어지면 뭐 금리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물가가 내려가면 뭐 사실 페드 입장에서도 금리 내릴 수밖에 내려야 없겠죠. 되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판단해 보면은 지금 미국 적정 금리 수준보다 실제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제가 이론적으로 소위 이거 테일러 준축에서 적정 금리를 한번 추정해 보니까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한 4% 정도 나옵니다. 근데 4.5%니까요. 지금 적정 금리보다 좀 높죠. 예. 그리고 올해는 뭐 물론 그 제 전망치 물가 상승률, GDP 성장률 전망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저게 4% 이하로 떨어져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뭐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라고 하지 않아도 3월 되면은 뭐 고용 증가세 둔화되고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지고 그러면서 그냥 금리 내릴 거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 원래 올해는 FOMC에서 금리를 4번 내릴 거다 뭐 점도표상을 그렇게 예상했다가 연말에 2번으로 바뀌는 바람에 확 또 쇼크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 9월하고 12월 그냥 3, 6, 9, 12월 예. 이게 경제 전망을 하고 점도표를 찍거든요. 그런데 미국
위원들 보면은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네. 3개월 사이에. 예, 그래서 작년 9월에는 올해가 점도표 한 4번 정도 내리겠다고 했는데 12월에는 한 2번 정도. 2번으로 확 줄어가지고 근데 충격이 저는 있었죠. 3월에는 또 달라지리라 보고 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고용하고 물가 상승을 봐야 될 텐데요. 어떻든 유가가 안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것이다. 예, 그다음에 그거는 뭐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고용이 그동안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거든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은 기업 매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예, 그러면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 그동안 일자리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좀 줄여야 되겠구나.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상반기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트럼프 이야기 없더라도 저는 아마 3월 그때 가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 1월 달 다음 주 FOMC에서는 동결을 하더라도 예. 그 3월 달 가서는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미국 달러와 아주 강세, 달러 인덱스가 무슨 110을 넘어가고 막 그랬던 게 지금 107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 직후에 오히려 달러가 좀 안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달러가? 예, 저는 달러 가치가 좀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110 사이 지난 2년 동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110 근접했다가 예, 다시 107 정도 돌아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많고요. 대부채가 많고 미국 연방정부 부채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이 계속 달러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거는 IMF 전망인데요.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에요. 예, 미국 비중이 축소될 때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IMF가 뭐 작년 그 10월에 전망한 겁니다만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예. 뭐 저대로 가면 달러 약세라는 거죠. 예, 그런데 트럼프가 마가를 애치면서 미국 AI 혁명으로 생산성이 증가되면은 저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될 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현재 IMF 전망대로 간다면은 예, 달러 인덱스는 서서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양쪽 가능성이 더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내려가는 예, 쪽에 그렇습니다. 조금. 예. 근데 사실 우리 지난 12월만 해도 뭐 진짜 환율 1달러당 1,500원 거의 코앞까지 가가지고 과거 외환위기 그 악몽이 자꾸 떠오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 이럴 때는 정말 신흥국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예.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뭐 계속 달러가 강세되면은 신흥국들 뭐 돈이 빠져나오고 금리 인상이 네. 아니고 굉장히 어렵죠. 예. 예, 그럴 때는 뭐 특별한 거 전략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나라 대신인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예, 사실 제가 우리 원화 가치가 이런 정치적 불안으로 얼마나 저평가됐는가. 이거 우리 연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뭐 달러 인덱스, 뭐 N 달러 환율, 이안 달러 환율, 한미 금리차 이런 거로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요. 작년 말 현재 원화 가치가 20%나 저평가됐습니다. 하하. 예, 빨리 정치적 안정, 신뢰도 이런 걸 개선해야지 환율이 떨어지겠죠.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관세를 60% 부과해버리면요. 중국이 위안화 절하시킬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지금 미중 협약을 통해 가지고 관세는 조금 할 예, 테니까. 조금 할 테니까 위안화 절상시켜라. 예, 그러면 사실 양국이 서로 좋거든요. 미국은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고 위안화가 절상되면은 중국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현상인데 트럼프, 시진핑이 어떤 식으로 협상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기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한국경제신문에서 저희 사설을 쓸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그 전에는 룰이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트럼프는 딜로 이거를 대응하는 사람이다. 거래 기술이라는 책도 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는 항상 딜의 관점에서 이 경제에도 끌어간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아까 지금 김영익 교수님 아주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관세를 60%가 아니라 조금만 할 테니까 대신 너희 좀 절상을 해.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네, 그리고 그런. 중국이 사실 지난번 일기 때도 미국 농산물 많이 수입해 가고 예.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유야무야 됐습니다만 앞으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많이 수입해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협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면 트럼프는 언제든지 오케이 할 사람이니까요. 자, 송희달 교수님.
자, 이렇게 미국이 막강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기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정말 무역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네. 무역이 정말 어떻게 변할지 궁금한데 우리 정부가 지금 사실 뭐라 그럴까요? 트럼프에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무역과 외교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뭐 이 대통령실 자체가 이 비어 있는 빈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사령탑이 있어야 그죠 되는데 아주 난감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까지 있으니까 저는 뭐 어쨌든 현재 행정부와 기업이 좀 더 긴밀한 협의체 또 협의를 많이 하면 좋겠다. 지금도 뭐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정부가 이 외교와 이 산업 또는 무역을 이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이 패키지 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이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지난해 5월까지 그 수미 테리 예. CFR 그 선임연구원 이제 물러났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125번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상을 해야 된다. 트럼프가. 특히 한국이 잘 살게 됐는데 왜 우리가 그 1조도 못 받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50억 달러를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이번에는 뭐 물론 지난해 대선 기간 중에는 한국은 머니머신이고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100억 달러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100억 달러를 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트럼프의 요구에 좀 맞춰주면서 그죠? 얻어낼 거 얻어내고 그렇죠. 해야죠. 그리고 기부한 대신에 테이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뭐를 어떻게 테이크할 것인지 저희 한국 정부나 기업이 저는 그 점에서 별 연습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 사실 한일 관계 개선하면서도 우리가 선물은 주면서 잘 못 받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정부와 기업과 또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도 하고 시나리오도 짜고 그렇게 해서 트럼프 이제 우리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1, 2, 3의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확실하게 좀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교와 무역을 서로 연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숙제도 많은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트럼프의 지금 약간 포비아 비슷하게 공포증 비슷하게 느꼈던 거 이제 좀 약간 완화하고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트럼프란 이름은 한 번 겪었지만 두 번째도 여전히 새롭습니다. 트럼프가 구상하는 새로운 판에서 우리가 내밀 카드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제전쟁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